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거리두기인 1단계가 적용되어 2주간 이행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새 거리두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의 거침없는 확산세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방역 체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샴페인을 우리가 너무 빨리 터뜨린 걸까요? 거의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근처에 왔었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역대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코로나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달 1일이죠. 이번 달 1일부터 대구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단계 주요 내용 먼저 김영애 실장님께 잠깐 들어보고 14일까지 지금 2주간 이행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이행기간을 가진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우선 개편된 사회적 거리 1단계를 대구에 적용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그 최소한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이행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8인까지 허용이 되고 행사 시에는 500인 이상 모일 경우에는 관할 구군에 신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는 총괄방역대책단과 범시민대책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방역 전문가들께서 방역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7월이 휴가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동량이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감염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면서 모임의 수요가 아마 급증할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1단계의 이행기간 2주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벽한 1단계를 시행하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많아서 이행기간을 두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였지 않습니까, 단장님? 네. 그런데 지금 1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이 체계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몇 단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단계를 간소화로 다시 돌아선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이런 간소화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런 점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일단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져 있던 면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처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계획될 시에 비해서 치료 역량이라든가 방역 역량이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커진 역량을 기준이 못 따라가는 그런 네. 점이 있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 집단 유행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유행 양상의 변화, 그다음에 접종률의 향상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의 개편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단계 개편이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단계가 바뀌면서 1단계가 되면 마치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좀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단계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또 존재와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접종률이 30%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활동이 높은 청장년층들은 접종률이 거의 낮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이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이 되면 상당히 조금 유행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특히 대구에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사실 조금 좀 약하다는 느낌이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새로 기준을 적용해 보면 2단계에 적용되는 시점이 한 달이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들은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는 1단계 조치이기 때문에 좀 대구같이 조금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는 이 기준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과 함께 수도권 지역 4단계죠. 더 이상 더 심한 단계가 없는 마지막 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도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비록 발생자 숫자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그 감염이 확산되고 또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계를 이미 격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 조정이라는 게 그 단계 조정의 기준을 충족할 때 단계를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대구시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지금 이제 겨우 정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단계 조정이나 또는 방역 수칙 강화나 또는 그 이행 단계의 어떤 조정 등을 좀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현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최근 몇 개월간의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유행 양상을 보면 수도권은 계속해서 조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부산, 울산, 대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행이 조금 심해졌다가 잠잠해졌다가 결국 이게 이 풍선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타 지역, 타 권역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이 지금 의심이 되어지고 지금 잘못하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이 4단계 정도의 고강도로 간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강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좀 안정화시킬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내용들인데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국적인 어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가 자율적으로 어떤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왜 그런 강한 정책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사실 단계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말 단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장님 2주간의 이행 기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지금 전국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질지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어야 되고 대구시에서는 이제 그 전 단계로 총괄 방역 대책단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과 저희 시의 담당 부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12일 월요일에 일단 논의를 하고 네. 그 논의된 내용을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7월 13일 화요일에 토론을 거쳐서 일단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최대한 수렴도 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시민대표단의 얘기도 듣고 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장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지는데 시 역시 전문가들 역시 충분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내리는 조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 따라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유일한 대책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는 유일한 대책인 백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백신 접종 상황이 먼저 궁금한데요. 처음에 백신 접종 초기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이다. 이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1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1차 접종은 2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9.9% 정도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고 있고 한데 교차 접종을 해야 된다.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접종 앞두고 백신 종류가 바뀌는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 백신 접종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단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이 좋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방어율이 항체 형성률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좋고 부작용도 적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말 할 수 없이 맞는 백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회피하고 싶으면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일 좋은 백신이 어떤 백신입니까? 제일 좋은 백신은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네. 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왠지 하도 화이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저변에 여론에 형성돼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이 왠지 손해 보는 듯한 느낌. 좀 더 기다렸으면 너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빨리 맞아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백신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일 좋다. 먼저 맞을수록 1차라도 맞으면 여러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피하지 말고 차례가 오면 제일 빨리 맞는 게 좋다. 저희들이 지난 계속 토론하면서도 이 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이 보도들이 계속 섞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입증됐다고 하는 내용들조차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오는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역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모든 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앞두고 5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추가 접종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잔여 백신을 운 좋게 맞았던 50대 이하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이 안 되고 교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차 접종 효과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단장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좀 주시죠. 네, 일단 이 교차 접종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이제 교차 접종을 이미 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차 접종은 사실 이번에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온 이런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1990년도부터 이런 이제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도입이 되어졌던 그런 방법이고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접종이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졌고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면역의 강도도 훨씬 세지고 이게 오래 간다라는
이런 효과도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진 이제 스푸트니크 V라는 이 백신도 교차 접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네. 백신이고 실제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교차 접종을 하면 면역 효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좀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들에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했는 것보다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바꾸어서 교차 접종했는 경우에 실제 중和항체가 한 7배 정도 더 높아서 네. 이 예방 효과는 확실히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반면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런 가벼운 증상들은 오히려 좀 증가했다는 네.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이상 보고는 이제 좀 드물다 이렇게 이제 보고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은 이제 연구 대상자의 규모가 수십에서 수백 명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이보다 더 많은 숫자 이 훨씬 더 희박하게 드물게 발생되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관찰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상 기준이 30세에서 50세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교차 접종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이 나는 교차 접종하는 게 강체가 7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화이자를 2차에 교차 접종으로 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받고 싶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답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6월 29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위원회하고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을 하신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대로 맞으시고 네. 만약 50세 미만인데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하신 경우에는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이. 예, 개인이 선택은 지금 이미 국가에서 정한 지침대로 방침대로 갈 예정입니다.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50대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7배 항체가 형성되니 나는 2차를 화이자로 맞고 싶습니다. 손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예방 접종량의 그 접종의 전체 접종량의 한계와 또 일정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일정을 감안하셔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고 싶어. 맞고 싶은데 차례가 안 돼서 못 맞는 거지 안 맞으려고 안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원래 방역하려고 했던 예정된 순서대로 지금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다만 원래 2차 본격적인 접종 기간이 지금 중간에 쉬는 기간이 돼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 뿐 곧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 또 금방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할 때 집단 면역 형성 지점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일단 9월에 그 70% 예방 접종 전체 인구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70%가 되면 흔히 말하는 집단 면역 형성이 단장님 가능할까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연말까지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 달성에 이제 필요한 면역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여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전파력입니다. 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증가하면 이 더 높은 인구가 면역을 가져야지만 이런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되고 유행이 건절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존의 70%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만 18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 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어져서 이 인구가 최소한 80이나 뭐 이렇게 퍼센트가 넘어가야지 네.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혹시 우리가 집단 면역 형성에 실패하더라도 이 예방 접종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예방 접종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이 유행을 건절하겠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지만 나머지 목적은 뭐냐 하면 사망률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 치명률,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몇 배가 센 우리하고 친한 이 감염병이 있습니다. 독감입니다. 네. 독감은 훨씬 더 전파력이 세지만 실제 치명률이 한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방역 조치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방 접종률이 특히 한 50대 이상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서 이 면역성을 갖게 되면 네.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많이 네. 주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싱가포르나 영국에서 아직은 안 하지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들 정도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 정도만 돼도 거의 집단 면역을 이룬 거라고 이제 보겠다는 목표로 지금 방역 당국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보면 예방 접종 많이 하는데도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파력이라든지 이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전환율 같은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과 위중증 전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전파력은 이제 비변이종 원래 초기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뭐 조금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한 2.45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델타 변이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유행 양상을 보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사실 일주일 전에 검사되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 봐서 지금 수도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행에 델타 변이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델타 변이가 과연 위중증을 더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조금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통상적인 우리 바이러스나 이런 이제 미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세지면 중증도는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파력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확산이 금방 되는데 언론 보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무증상이 많고 그다음에 심각한 그 아픈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이 델타 변이는 전파는 빠른데 이렇게 걸려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안이함 이런 것들이 초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의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심리적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파 감염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의 기본적인 정책은 야외에서 백신 접종 1차라도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죠, 실장님?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예방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야외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 실제적인 백신을 통한 구체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의료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방역인데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 벗고 다니면 뭐 나는 왜 못 벗느냐고 벗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대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서 안 맞은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나는 못 받게 하는가라는 일종의 심리적인 박탈감이죠. 내가 잘못해서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어서 못 벗으면 참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님으로 인해서 충실히 따르고 있는 내가 위험에 더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는 차라리 폐지하고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를 아예 다 못 벗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방역 체계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인센티브를 만들 당시에는 예방 접종률이 워낙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면서 만든 내용이고, 물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했지만 야외에 가서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주변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고, 저도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강화된 조치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이 조치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강화된 조치가 되게 되면?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도권은 이미 마스크 벗는 거는 지금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백신 효과에 대해서 고무를 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했지만 그게 지금 갖고 오는 효과는 아직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는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확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선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이나 아니면 감염을 조사하는 경우, 또 역학 조사하다가 변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출 동선을 확인하면서 그 검사나 또는 격리자의 범위를 일반 역학 조사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접종을 빨리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방법은 다른 토론해봐도 마지막 방법은 빨리 백신을 맞아서 1차라도 접종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급만 된다면 진행은 뭐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작스러운 환자들의 폭증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그래도 우리 대구가 하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이 대응 체계는 잘 되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지금 7곡 경북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대응 체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탈락했었고 네. 원래 다행히 저희가 7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이제 대구 경북 권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이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설 병상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병상 수는 36병상입니다. 네. 근데 이 36병상은 최중증 환자를 위한 사실 병상으로 활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사실은 병상 전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늘리기 힘들었다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36병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구는 이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공과 민간 병원들이 함께하는 대구형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저희가 지난 5월에 네. 이걸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간 병원들을 설득하고 네. 또 한 120억의 자금까지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시민분들께 조금 이제 좀 마음을 놓으시게 하기 위해서 대구의 준비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작년 이제 2월, 3월에는 저희가 병상 부족 문제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병원 5개와 민간병원 5개가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민간병원상까지 공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 자원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때 10개 병원의 이제 책임 보직자 이제 분들이 참여하는 책임 보직자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주 간격으로 모여서 지역의 이제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병상 준비 상황, 병상 가동률을 이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병상이 올라가면 미리 사전 합의되어져 있는 계획에 따라서 어떤 병원이 어디에 병상을 몇 개를 더 열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시와 또 대구시 안에 여러 가지 공공 민간 병원들이 합의 협력해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진행되고 병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상당히 안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이죠.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은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발생을 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와 단계별 조치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상황을 극복해온 대구시의 행정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숙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이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열심히 검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의 그 대형마트는 우선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종사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분이 그 대다수 이용하는 고객들이 동선과 합쳐졌고 또 휴게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그런 게 CCTV에서 발견이 되었고 네. 식당 이용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검사 대상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역학 조사하면서 내렸었는데 이번에 이 그 상황을 계기로 다음에는 그 진단 검사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결정이나 또 선별 진료소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또는 거기 인력들을 미리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선점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구에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유입이 돼서 클럽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행정 조처를 하셨는지요? 저희가 그 동성로의 클럽의 10개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집합금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선제검사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그 조치인데 같은 행정 동안에서 동일 업종에서 5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집합금지를 내리는 걸로 그렇게 네. 이번에 조치가 되었고 향후에도 그런 조치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경우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유인책이 되고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 선별진료소 18개소를 지금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이 폭염에 또 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또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방역 관리가 강화뿐만 아니고 그런 취약계층 폭염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우리는 초기에 워낙 심각해서 대구 지역은 정말 초유의 비상사태였는데
국가 전체 단위로 보면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 번도 맞이해 보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 먼저 겪어본 우리 지역 시민들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의 입장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지 못한 내용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그걸 잘 지켜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특히 그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밀집도 완화 등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방접종 대상이신 분은 일정에 맞춰서 꼭 예방접종을 해주십시오. 네, 김종현 단장님. 예,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다른 부분들은 아마 생략을 하고 일단 저희가 대구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지금 500여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사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에 그 달서구의 대형 마트 때도 보시면 이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 확진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대구의 시민 의식이 아니고 이게 대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민 의식을 그대로 잘 지켜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다가오는 4차 위험에도 저희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새로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